그게 저희 10,000명 넘은 거 좀 얘기 좀 하면서 가시죠. 오픈이. 뭐 다음에 얘기해. 10만 명 돼 얘기해야지 10,000명 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막 100만 유튜버, 뭐 1000만 유튜버 이런 것만 보니까 10,000명 이런 거 되게 그렇게 만 명 보는데 보는데 진짜 대단한 생각해봐요. 거죠. 길 가는 사람 붙잡고 10명 잡고 내 얘기 하기도 힘들어. 아유, 10,000명은 사람들이 다 알아줘. 지금 그 말 나온 김에 지금 몇 명 됐죠? 지금 1,7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700이요? 대표, 그래도 소감 같은 거 좀 한번 해주시고 가시죠. 10,000명이 무슨 소감이야. 10만 명은 돼야지. 근데 10만 대표님 명은 중에 돼야지. 일단 유튜버 중에 10,000명 되는 유튜버 있어요? 20만도 있어. 20만도 있어요? 그럼. 그래요? 그래서 어허. 대표님이 이렇게 겸손하실 수밖에 없고. 아이, 지금 우리 1,700명. 오씨, 그래도. 그래도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가는 게 용이에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뭐 좀 더 어떤 컨텐츠 만드실 거예요? 도움이 되는 거 만들어야지. 어떤 도움? 정확한 팩트, 네. 그러니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거 말고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네. 좀 그분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 음.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지금 이제 강의를 좀 하고 이 시장에 발을 들였잖아. 네. 그게 뭐냐면 정보 비대칭이라고 그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중고차 살 때 중고차 사러 가면은 중고차 파시는 분들 믿을 수 있어, 믿을 수 없어. 뭐 대외적인 분위기는 안 좋은 시각으로 많이 보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차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 사람은 차에 대해서 다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겉에만 보고 중고차를 사. 이게 새 거네. 몇 킬로 안 달렸네. 하는데 그게 침수차야. 우린 그걸 몰라. 근데 파는 사람은 그걸 알아, 만약에. 그게 이제 정보 비대칭이거든. 근데 강의 시장에도 지금 그런 게 너무 많이 일어나. 그러니까 강사들은 자기 수준을 알아. 내가 매출액 얼마 했고 뭐 했고 자기가 강의를 얼마 했고 수준을 아는데 수강생분들은 그 강사를 어떻게 판단할 기준이 없어. 상세 페이지 하나 무료 강의에서만 판단을 하거든. 그러니까 가진 정보가 너무 작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어떤 강의를 내가 선택해야 되는지. 아까도 얘기했잖아. 아까 그 친구 강의 얼마 들었다고? 아까 오전에 잠깐 한 분 그 미팅하고 왔는데 거의 1,000만 원 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7천만 원. 알지? 7천. 강의비. 네, 7천만 원 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강의 7천. 그리고 뭐래, 결국. 또 남는 거 없었다고 하시던데. 그래서 결국 누구한테 왔어? 여기 대표네. 돈도 안 내고 나한테 왔어. 그래서 대표님이 야, 그 돈을 나한테 써야지 왜 너는 딴 데 가서 쓰고 나한테 에이스 받냐? 막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정보 비대칭이거든. 수강생들은 자기가 필요한 것만 생각하고 강사를 보는데 실제 그 강사의 역할이나 그거는 그 수강생의 기대치와 전혀 다른 경우들이 많거든.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보가 없으니까 올바른 선택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사람들한테 어떤 거든지 좀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좀 정보 전달을 좀 하고 싶은 게 내 생각인 거지. 예, 그분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그 큰 돈을 누구한테 썼냐 했더니 유튜브에 유명한 강사분들 거는 거의 다 들었다. 네, 거의 다 들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구독자 많이 모아야 돼. 구독자 10,000명밖에 안 되니까 안 오잖아.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분 강의 리스트 한번 보고 싶다. 아니 웬만한 거는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어떤 강의를 들으셨어요 했더니 누구의 누구 그리고 유튜버의 누구의 누구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는 유튜브 광고에 나오는 강의는 많이 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요. 아이고. 김 대표님 지난번에 저희 1화 나가는데 어떻게 소회가 좀 어떠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제가 찍어서 그런 건지 전 한 4번인가 봤어요. 진짜 그 정도를? 그래요? 재밌어가지고. 진짜? 일할 때도 그래요? 틀어놓고. 네. 이렇게 그래요? 한 4번, 5번. 와. 방송에 하고 싶으셨군요. 아니, 또 이렇게 네. 얘기하면 약간 나르시스트 같기는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냥 네.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저희가 이제 다루는 이런 커머스 관련 뭐 채널들 많이 보긴 하는데 사실 이렇게 장시간 진솔하게 얘기하는 컨텐츠는 사실 못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 유익하겠는데? 전 그런 생각했어요. 하긴 셀러 타겟으로 하는 컨텐츠가 대부분 다 이제 뭐 노하우 가르쳐주고 결국 이제 자기 강의 들으라라는 얘기랑 그쵸. 정보에 대한 이런 게만 있지 약간 이렇게 수다스러운 토크는 저도 못 본 것 같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저희 썰트뷰 2화 시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가 대화가 나눌 주제가 1화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온라인 판매를 해보려고 그 다음에 이제 검색을 하거나 고민을 하거나 이럴 때 이제 지금은 다 이제 유튜브에 검색하는 시대잖아요. 근데 온라인 판매에서 크게 이제 위탁, 사입, 구매 대행, 리셀 요렇게 4개 정도가 제가 서치했을 때 이렇게 큰 카테고리 범주에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카테고리에서 강의를 하시거나 컨텐츠를 제작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위탁을 하시는 분들은 이래서 좋다, 다른 거 하면은 큰일 난다. 또 사입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 돈 안 된다, 사입해야 된다. 또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이게 가장 편한 방법이다, 다른 거는 힘들다. 리셀 하시는 분들은 또 이게 제일 빨리 번다, 다른 건 돈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게 좋고 이거는 이게 좋고 이거는 이게 안 좋고 이거는 이게 안 좋아, 이런 식으로 돌고 돌더라고요, 얘기가.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조금 혼란스러워요. 이게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건지, 혹은 뭐가 맞고 뭐가 다른 건지,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거를 선택하는 게 좀 더 나을지, 약간 이런 혼돈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차이나 좀 장단점을 오늘은 한번 듣고 싶은 게 있어요. 많이 궁금했구나. 네. 어찌 보면 그거는 관점의 차이, 개인의 차이 같은데. 그러니까 네. 내가 만약에 돈을 벌고 싶어. 그럼 돈 버는 일은 많잖아. 네. 편의점 알바할 수도 있고, 뭐 쿠팡 물류도 할 수도 있고. 그것처럼 돈을 벌고 싶으면 내가 위탁을 하냐 사입을 하냐 뭐 그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 근데 판매를 모르는 상태에서 사입은 위험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난 1화 때도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 사실 위탁이 맞냐, 뭐 사입이 맞냐, 해외 구매 대행이 맞냐, 리셀이 맞냐, 이거 정답이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그냥 각자의 상황이나 이런 거에서 그냥 그 방식이 본인한테 맞았던 거지, 내가 해봤는데 이게 나으니까는 다른 거는 틀렸고 이게 맞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개인적으로 아닌 것 같고, 그냥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보자면, 예를 들면 그냥 내가 성격이 예를 들어서 조금 막 소심한 편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온라인 사업을 하고 싶어 가지고 덜컥 사입부터 만약에 시작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당장 사입을 해서 나는 이거를 어떻게든 팔아내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과 중압감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로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냉철하게.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런 성격적인 부분도 사실 관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성격이라면 사실 위탁부터 하시는 게 맞죠. 위탁이나 뭐 구매 대행이나.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개인의 성격이든 환경이든 이런 요소에 따라서 본인한테 잘 맞는 방식이 존재하는 거지, 뭐가 절대적으로 정답이다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위탁이든 사입이든 사실 뭐 해외 구매 대행 위탁이잖아요. 왜냐면 위탁이나 사입이나 차이는 상품을 내가 소유하고 있냐, 내가 소유하지 않고 있냐, 그 차이거든요. 해외 구매 대행도 위탁인 거지. 내 사업 없으니까. 그리고 리셀도 위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확하게 좀 이야기가 들어가기 전에 위탁은 뭐고 사입은 뭐고 구매 대행 리셀은 뭐예요? 뭐가 위탁이고 뭐가 사입이고 뭐가 구매 대행이고 뭐가 리셀이에요? 그 분리를 그렇게 나누면 안 되고, 네. 위탁 안에 리셀과 해외 구매 대행이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위탁 안에, 그리고 국내 판매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위탁은 정확히 얘기하면 상품이 나한테 재고가 없어. 상품이 나한테 없어. 발송을 누구한테 의뢰해야 되는 게 위탁이거든. 네. 그러면 국내 내가 도매매에 의뢰하면 국내 위탁 판매가 되는 거고, 해외에 의뢰하면 해외 구매 대행이 되는 거고, 브랜드에 의뢰하면 브랜드 리셀이 되는 거고. 사입은 뭐냐면 내가 돈을 주고 이미 재고를 주고 산 거야. 네. 소유가 내 거야. 네. 소유가 내 거기 때문에 그 소유가 내 거를 내가 어느 창고에 뒀든 쿠팡 창고에 넣으면 로켓 그로스가 되는 거고, 만약에 내 창고에 넣으면 내가 사입해서 내가 파는 게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된다고 보면 되는 거지. 그럼 리셀은요? 리셀이 위탁이지. 왜냐면 나한테 재고가 없어. 내가 만약에 내가 나이키 신발을 팔고 싶어. 그럼 난 나이키 재고가 없어. 난 그냥 웹사이트에 나이키 신발 얼마라고 올려. 그럼 주문이 들어오잖아? 그럼 나이키 매장에 가서 보내. 그게 위탁이지, 뭐야. 그게 리셀인데.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딱 맞는데, 요즘은 약간 카테고리끼리 서로 조금 혼재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PD님 지금 말씀하신 리셀이 뭐냐라고 여쭤보셨잖아요.
원래대로라면은 리셀 같은 것도 이제 카테고리마다 좀 달라요. 대표님 말씀하신 나이키 리셀 같은 것도 예를 들면은 내가 일단 뭐 나이키 신발 같은 거를 내가 운영하는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 올려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내가 온라인에서 그걸 최저가로 구매를 해서 고객한테 보내주는 방법도 있고요. 리셀 중에서도 또 사입 리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입 리셀은 어떤 형태냐면 일단 물건 올려놓고 아울렛 같은 데 가가지고 물건을 한번 털어오는 거예요. 잘 팔리는 제품들. 그렇게 하면 또 그건 또 사입 리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대표님이 분류해 주신 기준이 정확히 맞기는 하나 요즘은 또 재고를 또 보유하는 뭐 리셀도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약간은 좀 섞여 있다. 그때 올겨울에 그 욕실온풍기 코스트코에서 많이 팔렸잖아. 네. 송도점에서 100대를 한 명이 사간 거예요. 100대. 그 사람 뭐하러 사겠어? 뭐 친척도 주고 딸내미도 주고 친구도 나눠주고 파티도 하고 100대 사간 다음 날 스마트스토어에 쫙 올라오더라고. 그게 리셀이지. 리셀, 아까 리셀. 말씀하신 네. 그것도 사입 리셀인 거야. 사입 리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위탁, 사입, 구매대행, 리셀 요 키워드로 요즘에 좀 많이 분류가 되는데 이거에 좀 각각의 좀 장단점 같은 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크게 전 대표님께서 분류해 주신 기준으로만 일단 나눠보자면 국내 위탁, 그 다음에 뭐 브랜드 리셀, 뭐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가장 핵심이 그거죠. 일단 내가 재고 없이 시작한다는 점에서 제일 부담이 없고 하지만 내가 재고 없이 시작한다는 거가 장점도 되지만 또 단점은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이 조금 없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재고를 내가 직접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 예를 들면 주문이 들어왔는데 막상 발주 넣으려고 그랬는데 없어요. 뭐 이런 경우들도 맞아. 굉장히 품절. 네, 품절 이슈 같은 거 굉장히 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장단점이 또 뚜렷하고 사입은 정확하게 장단점이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재고를 내가 미리 확보해서 판매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재고를 내가 사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최소 한두 개 사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최소 한 몇십 개나 몇백 개 정도 재고를 사입을 할 텐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량으로 사입을 하니까는 상대적으로 내가 조금 낮은 객단가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반대로 재고를 보유한다는 거 자체가 나한테는 큰 하나의 리스크가 또 되는 거죠. 거기서 조금 더 이렇게 보면 어떤 걸 시작하냐 이제 그것도 있지만 어떤 상품을 내가 팔 거냐가 되게 중요하거든. 예를 들어 팔토시 같은 거는 사입해서 내가 팔아도 돼. 왜냐면 저간의 제품이라 굳이 그렇게 리스크도 없고 그리고 그거는 그냥 예를 들어 시중가 2,000원인데 땡처리해서 200원에 팔면 다 나가. 근데 아까 봤지? 건강기능식품 어떻게 팔 것 같아? 만들어 놨는데 못 팔아. 완전 고관여야. 키워드도 없어. 그런 거는 사입하면은 망하는 거야. 근데 그걸 잘 파는 사람들이 있어. 누구냐? 건강기능식품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잘 팔아. 마진이 좋기 때문에. 근데 일반 처음에 배워서 그런 걸 한다? 사입이나 제조를 해서 판다? 뭐 도저히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가지고 있냐고 되게 중요한 거지. 예를 들어 쉽게 가격을 낮춰서 팔았을 때 판매되는 상품은 사입을 해도 괜찮긴 하지만 고관여 제품 같은 경우 고객이 예를 들어 뭐 신뢰를 중요시 한다든지 그런 거는 사입을 하면 초보자들은 엄청나게 위험한 거지. 그러면 이 구매 대행이라는 게 저는 지금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을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는 건데 위탁 판매에서 지금은 이제 위탁 판매라고 하면은 이제 도매매나 도매국처럼 국내 제품을 하는 걸 위탁 판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구매 대행이라고 하면은 중국에서 넘어오는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을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해외 구매 대행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어떤 게 있나요? 해외 구매 대행은 뭐 장점도 있고 내가 재고가 없다는 거는 위탁이니까 장점이긴 하지만 단점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품절에 대한 이슈라든지 고객 CS에 대한 배송 일자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상당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대신에 해외 구매 대행은 크무비라고 하잖아요. 크고 무겁고 비싸고 한 건 걸리면 마진 많이 남고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국내에서 그거를 얼마나 팔릴지 모르기 때문에 국내 업자들이 수입을 못 해오는 거거든. 그런 것들이 국내 수요가 있을 때 판매가 되면 오히려 그건 좋은 수익 모델이 될 수도 있는 거지. 하지만 일반적인 제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CS 배송 일자에 대한 그런 부분이 항상 많고 구매 대행은 물론 그 크무비를 하면 마진은 좋을 수 있지만 항상 문제가 뭐냐면 그쪽에서 보내온 제품이 문제가 생겼을 때 반품 어떻게 할 거야?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지. 그때 판매자가 그거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게 단점인 거지. 한 가지 또 해외 구매 대행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자면 PD님은 해외 구매 대행 한다면은 보통 소싱처를 네. 어느 나라로 생각을 하세요? 중국. 그렇죠. 중국만 생각하시죠. 근데 네. 이게 중국 구매 대행 역사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맞아. 원래 해외 구매 대행의 시장은요, 미국이었어요, 사실. 옛날에 한 15년 전 막 이때, 그때 막 TV에도 많이 나왔는데, 블랙 프라이데이나 이런 데 되면은 그 뭐 다이슨 청소기나 심지어 한국 삼성 LG TV 같은 게 엄청 싸게 풀리는 거예요, 아마존 같은데.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구매 대행을 해서 실제로 돈을 버시는 분들이 거의 1세대 구매 대행 업자분들이셨는데, 그러니까 원래 구매 대행의 시작은 사실 중국 구매 대행이 아니라 브랜드 제품을 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나이키나 뭐 이런 신발이나 의류 같은 것들도 한국에서는 구하기 어려운데 만약에 이게 미국에는 있어, 혹은 일본에는 있어, 그런 희귀한 뭐 브랜드 제품들을 가지고 구매 대행하는 게 사실 구매 대행의 시작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그러니까 피디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브랜드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사실 사람들이 선호하는 브랜드 종류와 모델명이나 이런 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제한이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드 종류도 많고 뭐 모델들도 굉장히 많은데 사람들이 선호하는 브랜드와 모델명은 사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브랜드 구매 대행 시장이 그래서 과열되다 보니 그러면 중국 구매 대행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간 거예요. 브랜드가 아니라 네. 어차피 우리가 생활에서 쓰는 이런 공산품 같은 거는 결국 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건데, 그럼 차라리 이걸 중국 구매 대행을 하면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이런 공산품들을 되게 싸게 팔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정확하게 한 코로나 시즌쯤부터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중심으로 하던 구매 대행 사업이 중국 구매 대행으로 좀 넘어온 이런 역사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구매 대행 역사를 굳이 설명드리자면 또 이런 또 서사가 좀 있다. 네, 그거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은 뭐 그때 이제 몰테일이란 카페가 엄청났었거든요. 왜냐면 미국에 배대지 두고 미국에서 그거를 사서 한국으로 보내는 가장 1세대 그게 2010년대 맞아요. 2010년대 그때 이제 그게 엄청 많았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건강기능식품 맞아요. 미국의 그냥 월마트에 파는 식품이잖아요. 밝은 이제 호주나 뉴질랜드 맞습니다. 파는 그런 식품들, 건강기능식품들이 그냥 거기 현지인 판매들이 그냥 이렇게 들어와서 판매를 많이 했었고. 그렇죠. 근데 그때는 사실 아는 지인들이 있으면 그쪽에서 사서 보내는 맞아요. 그렇게도 많이 했죠. 그런 거에 기업형이나 그런 것들은 사실 많이 아니었지. 그런데 이제 어차피 중국 구매 대행이 이렇게 생긴 거 보면 사실 그거는 셀러분들이 이제 여기도 시장이 포하고 여기도 시장이 포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쪽 시장 가격 경쟁력 있는 이쪽 시장을 뚫은 게 이제 중국 구매 대행이 되는데, 지금은 그게 왜냐면 워낙 또 지금은 사실 미국이나 뭐 뉴질랜드나 그쪽에서 구매 대행 자체를 한다기보다는 거의 그 제품 우리나라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죠. 굳이 이제 그럴 필요가 많이 없어진 거지. 그때만 해도 그것도 정보 비대칭이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정보를 모르고 상품이 없는데 해외 여행 가서 이렇게 좋은 상품 있네? 그래서 그거 보고 갖고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던 거지. 그럼 리셀은요? 사실 리셀은 나도 뭐라고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리셀은 안 했으면 하고 싶어. 리셀이 장점이 있어. 장점이 뭐냐면 그 상품을 내가 판매자잖아. 내가 유명한 제품 팔고 있는데 유명한 제품인데 나는 나밖에 안 팔아. 그런데 리셀의 장점은 뭐냐면 근데 리셀이라고 하니까 뭔가 머릿속에 거지. 옛날 표현은 사재기죠. 사재기 정도가 아니야. 네. 그러니까 장점이 뭐냐면 리셀의 장점은 나 혼자 팔고 있는 거. 예를 들어 내가 이 키워드를 컵으로 팔고 있어. 네. 컵 하나야. 근데 이 컵을 검색했을 때 아니라 예를 들어 나는 컵으로 팔고 있는 도자기 컵, 뭐 흰 컵, 그런 키워드들이 많이 나오잖아. 그러면 그런 걸로 해서 다른 사람한테 팔아준단 말이야. 그럼 전체적인 시장 파이는 커져. 시장 파이는 커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에 대한 품질 관리나 대응 관리가 안 되니까 브랜드들이 그것 때문에 피해를 봐. 예를 들어 이 컵을 샀는데 그 배송 와야 되잖아. 근데 리셀하는 개인 판매 분들이 나 몰라라 한 거야 그냥.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한테 얘기할 것 같아? 브랜드에 얘기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장점이고 단점이기도 하고 또 리셀은 그래서 브랜드들이 많이 전화 스트레스 엄청 하거든. 브랜드 보면 리셀 담당자들이 아예 있어 계속 전화해. 내 상품 내리라고 온라인에서. 그런 단점들이 좀 있어서. 리셀은 그러니까는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재기보다도 되팔이라는 네, 그렇죠. 키워드가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정말 말 그대로 누구나 다 알 법한 브랜드 제품을 그냥 정말 되파는 거죠. 그러니까 네. 대표님 말씀하신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서 네. 예를 들어서 신라면이 뭐 G마켓에서는 10,000원에 팔리는데 쿠팡에서는 8,000원에 팔리네. 그러면은 쿠팡에서 8,000원에 사서 G마켓에 10,000원에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정보의 비대칭성을 활용한 그 판매 방식인데 개인적으로는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빠르게 누구나 아는 브랜드 제품을 취급한다는 점에 있어서 사실 매출은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대기업 제품이나 브랜드 제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이게 카피라이트 이슈에 반드시 휘말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권장하지 국내 리셀을 보면은 상세 페이지 없고 사진 한 장 딱 있잖아요. 맞아요. 상세 페이지 못 쓰거든. 왜냐면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리셀 하시는 분들이 많이 마음적으로 좀 많이 아프시다고 말씀을 많이 하셔. 왜냐면 그런 스트레스성 전화를 많이 받으시니까 많이 힘들어 하시지. 그런데 어쨌든 판매가 되네라는 판매 경험에서는 그만한 게 없지. 왜냐면 다 알만한 제품들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입장에서 이제 유튜브나 검색했을 때 이제 이 카테고리의 정의이자 개념 같은 것들이 위탁 판매다라고 하면 도매 사이트, 국내 도매 사이트에서 발주만 놓고 내가 재고라는 리스크를 안 가진 상태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거다라고 이제 위탁 판매를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이 리스크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사입하시는 분들은 결국 내 물건을 내가 마진을 크게 남길 수 있고 내 물건으로 팔아야 진짜 돈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제 구매 대행 같은 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위탁의 개념에 들어가지만 이제 중국이나 해외에서 그런 언어의 소통의 힘듦 그런 거를 좀 극복을 하고 국내에서 잘 없는 것들을 대신 대행을 해주는 번거로움을 해소해 주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리셀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인기가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제품을 필요하신 분들에게 배분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자기가 하는 게 다 좋대요. 예, 자기가 하는 게 다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서로 깝니다. 예, 사입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그거 재고했다가 망하면 어떡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시고 위탁하시는 분들한테는 말씀하신 것처럼 품절도 되고 마진 안 남아 다 여기저기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고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중국에서 넘어오다가 문제 생기면 어떡할 거야? 이 얘기를 하시고 리셀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도덕적인 건 둘째 치고 결국 되팔이 하는 건데 너 그것도 도덕적인 거가 뿐더러 이거나 너 그거 안 팔리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 들으면 다 이게 맞다고 그러고 저 얘기 들으면 다 저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 뭐 어떤 걸 해야 되는 건지 혼란스럽거든요. 어떤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돈 벌 수 있는 거예요? 처음 한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셀러로서 진짜 온라인 판매를 해서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국내 위탁 판매가 제일 좋아. 왜 그러냐? 판매. 리셀 같은 경우는 매출은 일어나지만 브랜드 키워드로 유입이 돼. 네. 브랜드 키워드를 빼면 유입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은 매출은 나오지만 판매에 대한 개념을 몰라. 키워드에 대한 개념 없이 그냥 나오는 거든. 그리고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얻어 걸리는 거야. 왜냐면 그 구매 대행을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아니야.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건 국내 이미 다 있어. 그거는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시장이 작거든. 소수의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걸 많이 팔아. 그러면 내가 온라인 판매를 배울 때 온라인 판매는 사실 키워드가 개념이 가장 기본이거든. 키워드에 대한 개념을 가장 먼저 배우려고 할 때 과연 어떤 게 나한테 맞냐? 그러면 국내 위탁.
그게 꼭 도매몰뿐만이 아니지. 내 윗집, 우리 그런 경우 있거든. 우리 윗집, 나 예전에 포도 팔아줬잖아. 네. 송산포도, 화성 살 때. 그 우리 아랫집 이장님네 포도야. 그 우리 이장님네 포도 팔아준 것도 위탁 판매야.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가장 내가 정말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 그럼 위탁 판매를 처음에 배우는 게 가장 맞는 거지. 왜냐면 마케팅에 대한 개념을 배울 수 있으니까. 근데 위탁 판매는 돈이 안 되잖아요. 될 수도 아니지. 안 된다는 다정이 아니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자 상황에 맞는 판매 방식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가 딱 맞다 이렇게 추천드리기는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가장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실패 확률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거는 국내 위탁이라는 점에는 저도 똑같이 동의를 해요. 근데 이제 PD님 지금 고민하시는 것처럼 그러면은 이거 위탁은 어쨌든 국내 도매 사이트 뭐 이거 경쟁도 치열하고 결국에 다 거기서 거기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나만의 경쟁력을 갖느냐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이라고 하는 게 꼭 그 뭐 시청하시는 분들 다 아실 만한 오너클랜이나 뭐 도매국이나 온 채널만 활용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내가 무슨 가구를 팔고 싶다라고 하면은 구글에 가구하고 가구 B2B 이렇게만 검색을 해도 그 가구 전문 도매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 그런 이걸 카테고리 전문몰 혹은 카테고리 전문 도매 사이트라고 하는데 이런 특정 카테고리에 특화된 도매 사이트들은 실제로 위탁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온채널이나 도매국이나 뭐 이 오너클랜보다 훨씬 더 낮은 공급가에 대한 공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매국이나 온채널이나 오너클랜은 엄밀히 말하면 도매 사이트가 아니에요. 걔네들은 도매 중개 사이트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네들 중간 수수료가 결국에 더 붙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재고를 가지고 움직이는 카테고리 전문 도매 사이트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나만의 도매처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나만의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위탁 판매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뭐 어떤 게 좋으냐는 맞다 틀리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르다. 다르다는 그런 개념일 수도 있고 혹시 진이 주식해? 아니. 만약에 1,000만 원 있어. 네. 예를 1,000만 원 있어. 1,000만 원 주식을 처음으로 하려고 그래? 그러면 삼성전자를 사겠어? 아니면 6개월 후에 3배 오른다는데 그거 사겠어? 6개월 후에 3배 오른다고요? 그럼 오른다고 주변에서 얘기해. 확실한 정보인가요? 그건 모르지. 근데 얘기해. 믿을 만한 정보인가요? 혹시? 주식을 처음 해. 그럼 어디 하겠어? 믿을 만한 정보인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 믿을 만한 정보인지가 좀 불분명한가요? 그러면 100%라는 건 없으니까 세상에. 불분명한 그 삼성이 날 것 같은데. 삼성이 낫지. 네. 왜 그럼 초보자는 그래? 네. 왜 똑같다고 생각해. 초보자는 뭐냐면 내가 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까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손해 없이 벌어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 근데 삼성전자는 망해도 삼성전자니까 언젠가 본전은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잖아. 그래서 주식 처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큰 데서부터 시작해. 나는 이 온라인 판매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 리스크 없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주식이냐 코인이냐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생각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리스크 없이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그럼 리스크 없는 게 어떤 거냐를 찾아서 그렇게 그리고 나는 첫 번째가 리스크 없냐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경험을 쌓았을 때 얼마나 그 경험이 앞으로 발전에 도움이 되냐는 거거든. 근데 국내 위탁 판매 같은 경우는 뭐 키워드의 개념도 알아야 되고, 썸네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마케팅적인 요소를 내가 경험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향후 어떤 상품을 만났을 때 더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는 게 국내 위탁 판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하려면. 그러니까 지금 걷지도 못했는데 뛸 생각하지 말고 일단 걸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일단 뛰든 뭘 하는 그 형태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사실 어떤 거든 한 달 이내 포기한 사람이 제일 많아. 나 위탁 판매 해야지. 해외 구매 대행 해야지 하고 한 달 하다가 나 온라인 판매 안 해. 그런 데 제일 많아. 그러니까 가장 리스크 없이 하는 게 가장 좋다. 왜냐면 프로그램 사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정신적인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리스크 없이 시작하는 게 가장 추천한다는 거지. 제 주위에서도 다 유튜버예요. 제 주위에도 다 유튜브고 다 카메라 있고 막 많아.
그러면 약간 분위기 바꾸는 느낌으로 아니, 김 대표님 혹시 형제나 자매가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 누나 있어요. 그러면은 김 대표님 만약에 누님께서 나 이쪽 일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위탁, 사입, 구매대행, 리셀 어떤 걸 추천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이게 조건이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게 네. 저희 누나가 해외 거주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기 계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국내 위탁보다는 저는 해외 구매 대행이 맞지 않나. 그게 상황에 따른. 그렇죠. 그렇죠. 네. 해외에 있고 네. 그 해외 시장에서 아무래도 뭔가 볼 수 있는 눈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요런 것들 좀 한국에는 없는데 이거 뭐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 좀 잘 나갈 수 있는 상품들을 발굴할 수 있는가, 경쟁력 있는 상품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직접적으로 있으니 해외 현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뭐 키워드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해서 이런 건 다 알려줘야 되겠지만 판매 형태를 굳이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이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저는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을 좀 추천하지 않을까. 그럼 대표님 같은 경우에 따님이 계시잖아요. 대학생이지. 따님이 아빠 나 온라인 판매할 거야. 나도 이제 이거 할 거야. 나도 온라인 셀러 될 거야. 라는 거 하면 뭐를 권하실 거예요? 나는 국내 위탁이지. 네가 진짜 하고 싶으면 이거 3달만 해봐. 하루에 꼬박꼬박 상품 5개 등록해서 3달만 등록해서 한번 해봐. 그리고 나서 그 네가 매출이 나오든 아니면 네가 배우는 거 있으면 계속해. 아니면 이거 접어. 그러니까 돈도 돈이지만 네가 이게 네 업이 맞는지를 해봐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리고 나서 이거 맞아. 그럼 그때 가서 왜냐면 그동안 쌓았던 업력이 있고 상품을 계속 등록해봤던 그런 게 있으니까, 왜냐면 그 등록을 하면 매출이 한두 개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 그럼 상품 이게 매출이 왜 나왔네? 매출이 왜 나왔지란 역추적을 하면은 매출이 나온 이유가 생겨.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발전돼 가다 보면 그게 이제 그게 경험이 되는 거고, 그게 또 이제 업력이 돼서 내가 잘 파는 상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지.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너무 급해. 한 길로만 다 해서 끝내려고 그래. 도저히 그게 될 수가 없거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성공을 못 하시는 분들은 대표님께서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내가 물건이 팔리면 이게 왜 팔렸는지를 분석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키워드로 유입이 돼서 팔렸는지, 뭐 내가 팔린 그 키워드를 역으로 또 검색을 해봐서 내 상품이 몇 위쯤에 노출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왜 다른 제품들보다 나한테 주문이 들어왔는지, 그러니까 내게 썸네일이 조금 더 다른 제품들보다 튀어서 그랬는지, 이런 여러 가지, 아니면 내가 뭐 가격을 조금 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올렸는지, 이런 식으로 분석을 정확하게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막연히 상품 등록만 하시고 나 많이 올렸는데 100개 올렸는데 왜 주문 안 들어오지?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위탁 판매를 함에 있어서 돈은 차후하더라도 내가 많은 경험을 쌓아야 된다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저 맥락인 건가요? 그치. 근데 경험을 쌓더라도 똑같은 거야.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고 암기하는 사람이 있잖아. 암기하면 어떻게 돼? 시간이 지나면 까먹죠. 까먹지 않아. 근데 이해한 사람은 오래 남거든. 그러니까 그 원리를 이해해야 돼. 온라인 판매 원리를, 위탁 판매를 통해서. 그러면 위탁 판매를 통해서 이제 다 이해했는데 젠장 경쟁이 심한지 모르지만 돈이 안 돼. 이제 이쪽 바닥은 다 알겠어. 그럼 이제 다음은 어느 스텝으로 넘어가야 돼? 두 가지지. 그만두든지. 나한테는 아니구나. 아니면, 나 이런 경험이 있어서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럼 난 이런 상품을 한 번 더 팔아볼까? 한 번 더 도전하는 거지. 그러면은 다음 단계, 만약에 내가 위탁으로 경험을 충분히 이쪽 온라인 판매의 생태계도 알 것 같고, 뭐 키워드가 뭔지, 뭐 C2C가 뭔지, B2B가 뭔지도 이제 다 알아먹고 이제 좀 이제 알 것 같아. 근데 그러면 돈을 벌고 싶어. 라고 하는 거면은 이제 뭐 난 사실 위탁으로 해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냐고 생각하면, 월 한 250만 원 정도가 한계라고 생각하거든. 위탁으로요? 위탁으로. 순수익 자체가. 왜냐면 위탁으로 월 1,000만 원이 나온다는 거는, 위탁으로 월 1,000만 원은 2만 원짜리, 저가녀 2만 원짜리가 500개가 한 달에 나간다는 거거든요. 한 달에 500개가 나가려면 하루에 한 20개? 15개, 20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해.
그러면 진짜 200에서 250을 벌거든. 그런 사람들이 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 자기 마진폭을 더 넓히 해서. 그리고 그분들은 이미 매출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상품이 팔리는 줄 알아.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내가 사입을 해서 이 위탁에서 마진 해봤자 20%밖에 안 되는데 사입하면 뭐 40, 50 늘어가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지. 저도 항상 이제 이런 뭐 강의나 이런 걸 할 때 저 나름대로 온라인 사업의 테크트리라고 해가지고 이 루트로 가셔야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탁이나 구매 대행으로 시작을 하시면, 그러니까 엠캐터와 같은 솔루션을 사용하든 어떤 방법이 됐든 제대로만 상품 등록을 하고 하면은 팔리는 상품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팔리는 상품,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든 두 개든 뭐 몇 개든 꾸준히 주문이 들어오는 상품이 생기면 그 상품을 디벨롭해 나가는 과정이 결국에는 이 사업에서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팔토시를 내가 아주 키워드라든지 썸네일도 예쁘게 잘 만들어서 올렸는데 이게 하루에 꾸준히 한두 개씩 팔려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때는 계속 위탁으로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주문이 매일 꾸준히 들어온다는 게 이제 보장이 됐는데, 그러면 그때는 최소한 사입을 하는 거죠, 몇십 개라도. 그러면 뭐가 생길까요? 마진이 들죠. 그쵸, 가격 경쟁력이 생기죠. 왜냐, 낱개로 매일 건건히 발주하던 거를 내가 공급업체한테 연락해서 대표님 저 이거 한 100개 정도 사보려고 하는데 얼마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낱개로 발주할 때보다 객단가 더 낮게 주실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생긴 그 룸을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이제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키워드 마케팅도 조금씩 돌려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매출은 또 늘어나요. 그러면은 사입량을 또 늘리고 하면은 나는 가격 경쟁력이 또 생기니까 그때는 마케팅에 투자를 더 하겠죠. 키워드 광고 말고 뭐 외부 마케팅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 제품을 가지고 차별 포인트를 하나 더해서 나만의 브랜드 상품으로 만드는, 이게 가장 좀 정석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이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그러니까 그때 어느 분께서 내가 위탁 판매로 진짜 열심히 잘 팔았는데 열심히 팔았더니 그 공급업체에서 어느 순간 물건 끊고 자기가 직접 팔더라. 그러면서 아씨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 팔아줬는데 물건이 뜨니까 나 물건 안 주고 직접 팔아서 결국 내 거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그 멘트가 좀 생각이 맞아. 나는데 그런 경우가 좀 있나요? 많지.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 그거는 누구의 입장이 맞냐가 아니라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공급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그 위탁 판매업자가 이 컵이 나갔어. 컵이 판매가 됐어. 그럼 위탁 판매자가 잘해서 나갈 수도 있지만 외부 영향에 의해서 위탁 판매자가 잘 팔았을 수도 있어. 그치? 그러니까 그게 뭐 그렇다고 꼭 셀러가 잘했느니 공급업자가 잘했느니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거는 항상 존재하고 있는 리스크야. 근데 반대로 도매업자가 또 그 공급업자가 그 공급업자가 판매가 안 돼. 지금 판매가 안 돼. 그럼 위탁업자가 그 책임져줘? 책임 안 져줘. 그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상황이 문제이긴 한데 아무래도 도의상 이제 위탁 판매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을 많이 겪지. 그리고 위탁 판매하시는 분들은 본인은 상품을 올려놔, 광고를 안 해. 그런데 갑자기 제품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본인이 노력을 안 하는데도 나간 거야.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근데 그거를 간혹 가다가 자기가 많이 판매냐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그럼 두 분 얘기가 어쨌든 제가 오늘 위탁, 사입, 구매 대행, 리셀 이게 어떤 게 장단점이 있고 뭐 어떤 게 맞나요? 라는 얘기에 이제 각자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맞는 룩이 있듯이 각자 상황에 맞는 그게 있는데 그래도 시작은 위탁 판매로 시작을 해서 경험을 쌓아라 라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게 그 직장인처럼 막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막 내가 뭐 오늘 8시간만 근무하면 되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뭐 하루에 최소 어느 정도는 투자해야 당당하게 대표님들 저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제가 하루에 한 30분 하고 매일 30분 하고 대표님들한테 저 위탁 판매 열심히 했어요. 하루 30분씩 했는데 안 되던데요? 이러면 뭐라 하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질문이거든요, 그게. 왜냐면 지금 피디님 공부 예시를 들었듯이 네.
똑같이 1시간을 공부해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1시간을 거의 그냥 책상에 앉아서 멍 때리는 것과 동일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1시간, 그러니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얼만큼 제대로 하느냐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절대적인 시간은 어느 정도 물리적인 시간은 확보는 돼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냥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무런 방법론 없이 하루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투자해봤자 저는 아무런 성과가 없을 거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도 마찬가지인 게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 하면서 막 질문 많이 달리잖아. 막 메일도 많이 와. 아니, 왜냐면 다른 데는 하루에 2시간만 투자하면 된다, 30분만 하면 된다, 누워서 하면 된다, 뭐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 사람이 상황이 다른데 어떻게 알아? 네. 상황이 다르잖아, 다. 어떤 사람은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집중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위탁 판매하시는 분들, 지난번에도 연락이 오셨는데, 애기 엄마예요. 애가 잔 다음에, 육퇴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럼 육퇴한 다음에, 9시에 자잖아? 9시에 자면 치우고, 한 10시부터 하는 거예요, 2시간. 매출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한데, 사람마다 그렇게 다른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발 유튜브를 보고 배울 때, 한 유튜버만 보고 배웠으면 좋겠어. 그게 뭐냐면, 유튜브를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지식이 짬뽕이 돼.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어떤 정보가 맞는지 선택을 못 내리는 거야. 예를 들어 스마트 스토어 상품명, 어떤 사람은 길게 쓰면 좋다고 그러지. 어떤 사람은 짧게 쓰면 좋다고 그러지. 근데 상품에 따라 어떤 상품은 짧게 써야 좋고, 어떤 사람은 길게 써야 좋거든. 근데 이게 여기저기 정보가 섞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갈피를 못 잡는 거야. 그게 참 안타까운 거지. 그래서 뭔가 좀 시작을 하시려면 좀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이거 나도 강의하지만 이래도 되나 모르겠지만 쿠팡이든 스마트스토어든 판매자 센터, 교육센터가 있거든. 거기가 가장 기초야. 거기를 보고 거기를 떼고 나서 다른 강의를 듣는 게 훨씬 낫고 거기 있는 강사들 네이버나 쿠팡에서 대표님도 쿠팡에서 인정한 그쵸. 강사잖아요. 네. 인정한 강사들이야. 그러면 유튜브에서 많이 떠드는 잘 모르는 사람들보다 그래도 네이버에서 쿠팡에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강의하는 사람들인데 검증 안 했겠어? 그런 거를 먼저 하고 나서 그 사람 그렇게 배우고 나서 그게 가장 기본기거든? 기본기를 거기서 배우고 기본기를 좀 내 노하우를 하려면 그때 가서 경험 있는 사람들의 강의를 듣든지 유튜브를 봐야지 그런 것도 없이 처음부터 들으니까 밑도 끝도 없는 거야. 처음부터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요. 뭐 누가 들으면 하루에 3시간만 투자해라. 누구는 20분만 투자해라. 누구는 침대에 누워서 해라. 누구는 뭐 앉아서 해라.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지만 그 입장을 생각해봐. 최초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게 가장 좋은가? 그래서 그러면 그 방법을 알면,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딱 배우면, 그걸 그대로 루틴화 시키면, 아마 내 생각에는 하루에 2시간 정도는 투자하는 게, 2시간도 투자 못하면 셀러하지 말아야지. 최소한 2시간은, 그러면 하루가 24시간이잖아? 24시간이고 우리가 근무 시간이 8시간이잖아? 그러면 근무 시간 정도에 25% 정도는 적어도 투자를 해줘야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는 걸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지. 반대로 자기 사업이니까 사실 이게 내 진짜 사업이다 생각하면 사실 불철주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치. 그쵸? 근데, 내 사업이라 생각을 하면. 근데 처음에는 그렇지. 리스크잖아. 그것도 좀. 리스크가 있으니까 못하는 거지.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보태자면은 요즘은 쿠팡도 그렇고 스마트 스토어도 그렇고 자체 교육센터라고 하는 게 있어서 온라인 뭐 VOD 형태로 해서 아주 기초 교육 같은 것들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시작이고 더하기 심지어 저는 쿠팡이든 스마트 스토어든 판매자 센터 내에 매뉴얼이 있거든요, 다. 그거를 근데 아무도 안 읽어보세요. 아하. 네. 그러니까 상품 등록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스마트 스토어도 그렇고 쿠팡도 그렇고 다 제출 매뉴얼이 있어요. 그거 찾아보시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최소한 반복해서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의를 수강하고 어쨌든 배운다는 게 그 사람의 경력과 노하우의 그 시간을 돈으로 구매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기초를 띈 상태에서 그 사람의 노하우를 소유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여기저기 이것저것 다 섞으니까 본인이 감당이 안 된다. 아, 그치. 예를 들어 봐봐. 야, 중학생이 수학을 잘해. 그렇다고 재수학원 가서 유명한 사람 강사 들으면 수학실에 오를 것 같아? 무슨 얘기 하는지 몰라. 저희 시간이 또 문 닫을 시간이 오늘 벌써? 벌써 또 몇 분 몇 시야? 했나요? 저희 46 거의 50분 다 돼가요. 아, 진짜 시간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거 촬영하면. 저희가 또 한정된 시간이랑 진행이 또문 닫을 시간이 또 다 되고 있어요. 아, 근데 진이가 갑자기 보니까 이렇게 셀러에 대해서 예리해졌어. 아 그래요? 응. 갑자기요? 아니 진짜 구체적인 거를 자꾸 잘 물어. 아 그래요? 아이 PD님 질문하시는 게 보통 이 사업을 막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 아 진짜 저런 거 궁금하시겠구나 하는 질문들이었어요 전부. 제가 시간만 많으면 더 많은 질문을 드릴 텐데 저희 시간이 또 금방금방 가기 때문에 오늘 또 라이브 해야 돼. 그렇죠. 늘 그렇듯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시고 마무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뭐 결국 그냥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판매 방식이 결국에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판매 방식에는 정답은 없고 각자 상황에 맞는 판매 방식을 잘 선택해서 시작은 하시되 그래도 실패 확률이 가장 낮은 거는 국내 위탁 판매인 거는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최소한 어떤 강의를 듣거나 뭐 하기 전에는 기본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스토어가 됐건 쿠팡이 됐건 그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기초 VOD 강의 같은 것도 좀 들어보시고 그것보다 중요한 건 개인적으로 매뉴얼이 다 있거든요 정말 스마트 스토어도 그렇고 쿠팡도 그렇고 그래서 그 매뉴얼은 반드시 좀 출력을 해 놓으시고 수시로 좀 보면서 익혀 나가시면은 그런 식으로 기초 체력을 쌓아 가시면은 반드시 매출은 어느 순간 나온다 이런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나는 뭔가를 시작을 할 때 너무 고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단 해봐. 돈 안 들잖아. 일단 해봐. 일단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잘 됐네? 안 됐네? 안 됐으면 또 어떻게 이걸 극복을 해볼까?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봐야 아는 거지. 너무 이걸 해야 되나 하기 전에 어떤 걸 선택을 할까 고민을 하시는 분이 진짜 많아. 맞아요. 근데 고민해봤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게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쫓기듯이 급하게 선택을 하면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어떤 거든지 난 해봤으면 좋겠어요. 대신 온라인 판매는 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셀터뷰 2화였고요. 또 3화 때 또 궁금해 하실 만한 이야기. 이렇게 갑자기 목소리가 조용해졌어. 지금 시간이 지금 빨리 또 타임이 저희가 또 닫아야 되는 시간이어서 궁금하신 거 또 달아주시면 3화 때 또 최대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